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구글 트렌드 검색어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규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얼굴 뉴비 김소영 아나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알아볼게요.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입니다. 지난 6일이었죠. 울산 남구 동서발전 5호기에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는데요. 9명의 작업자 중에서 7명이 매몰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당시 구조물은 해체를 쉽게 하기 위한 취약화 작업 중이었는데요. 작업이 약 90% 진행된 상태에서 하중을 버티지 못한 하부가 뒤틀리며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은 피할 틈조차 없었고 구조대가 즉시 투입됐지만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구조 작업 중 교신이 닿았던 근로자 한 명이 끝내 숨져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팔이 철제 구조물에 낀 채 의식이 뚜렷한 상태로 구조를 기다렸지만 이튿날 새벽 끝내 사망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 보면 5명이 사망한 상태인데요. 사고 이틀 뒤 8일에는 현장에 설치된 기울기 감지 센서 경보가 울리면서 구조 작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비진동의 영향으로 5호기 잔해에 추가 붕괴 위험이 감지됐던 것으로 알려졌죠. 맞습니다. 결국 정부는 인접한 4호기와 6호기까지 발파 해체하기로 결정했죠. 또한 현장 인력 대신 드론 수색이 재개되었는데요. 소방청은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문 구조대와 첨단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7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붕괴 당시 현장 작업자 9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죠. 네, 해당 설비는 40년 이상 노후됐고 정비보다 해체가 더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공사가 진행됐지만 안전검증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포항 제철소에서 가스 누출 사건도 있었죠. 작업 현장에서 효율만이 아니라 생명 중심의 산업 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구조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모두 다 무사하길 바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4위 키워드 보시죠. 네, 김혜성 김 선생입니다. 야구 팬들 뭐 아시는 분들은 유명한 이 김 선생님 아실 거예요.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돌아온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 그리고 그를 7년째 쫓아다니고 있는 남성 김 선생입니다. 네, 논란은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불거졌습니다. 김혜성이 귀국해 인터뷰를 하던 중 한 남성이 어떤 놈은 LA 다저스로 갔고 애비는 파산 면책됐다라는 파격적인 문구에 현수막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김혜성 부친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해온 인물, 이른바 고척 김 선생입니다. 네, 김 씨는 2019년부터 김혜성아 너그 아버지한테 김 씨 돈 갚으라 전해라는 피켓을 들고 고척동과 원정 경기장을 돌며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김 씨는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시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무는 부모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자녀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제3자인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날 현장에는요, 경호원들의 제재에 나섰고요. 또 김혜성이 공항을 떠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SNS로 지금 저희 방송처럼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한쪽에서는 7년째 따라다닐 만큼 절박했던 채권자의 심정도 이해된다는 의견, 다른 한쪽에서는 채무자는 아버지인데 왜 아들에게 책임을 묻느냐는 반응이 맞섰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법과 감정, 책임과 도의 사이의 충돌이 된 셈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혜성 선수는요, 감정적인 대응은 일절 없었습니다. 좋은 성적 그라운드에서 보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로서 차분히 시즌 마무리하고 내년 연봉 인상 전망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지난 한 주 방송과 그리고 SNS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 성시경 매니저입니다. 이 성시경 매니저가 이제 19년 정도 성시경 씨와 함께 했는데 수억 원대 금전 피해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네, 성시경 씨의 소속사에 따르면요. 김모 씨는 재직 중 성시경의 콘서트 VIP 초대장 티켓 수십 장을 빼돌려 되팔았고 그 금액이 수억 원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부 금액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네, 특히 대중이 더 충격을 받은 이유는 전 매니저가 직접 안표상을 잡는 모습을 SNS에 인증하며 안표 단속에 앞장섰기 때문인데요. 그런 인물이 뒤로는 안표 거래를 통해 수익을 챙겼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중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 전 매니저가요. 성시경 씨 유튜브에 정말 출연을 자주 했던 단골 게스트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 출연하면서 알려진 얼굴들이 이런 사기를 감행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랍고 결국 회사는 내부 조사를 통해서 해당 직원을 퇴사 조치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지난주 화제가 됐던 티켓베이 안표 논란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안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세청은 이들 안표 거래 세력의 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개정 중이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판매를 자체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티켓베이와 같은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감독 규제 강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사건은요, 단순한 개인의 사기 사건이라기보다는 티켓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묻는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표 시스템 제도가 신뢰를 어떤 지켜주는 그런 구조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정한 문화산업 환경이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비트코인입니다. 지난 한 주 비트코인 때문에 가슴앓이한 개미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5개월 만에 지난주에 최저 금액을 기록하면서 10월이 원래 악토버, 코인들이 올라서 업토버라고 불렸던 날인데 오히려 되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난 한 주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주 흐름을 보면 단순한 조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98,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만 달러 초반으로 회복했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의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번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겹쳤는데요. 먼저 미국 연준 파월 의장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물가 안정을 확신하기 어렵다며 12월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을 비췄죠. 결국 시장에서는 긴축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굳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여기다 미국의 셧다운 장기화도 영향을 줬습니다. 정부 기능이 마비되자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중단된 상태고요. 또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는 지난달 1일에 시작돼서 이달 5일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35일 기록을 이미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최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주 빠르게 나라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고래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초창기 보유자로 알려진 오웬 군덴 지갑에서 대량의 코인이 거래소로 이동한 게 포착됐는데요. 코인을 거래소로 옮긴다는 건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켰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성장 중인 자산으로 보고 있죠. 하락 속에서도 저점을 노린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을 성숙 단계로 가는 성장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해킹, 투기, 또 급락 등 다양한 이제 제동 속에서 제도권 편입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 안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디지털 금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빛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다음 기회도 보시죠. 네, 지난주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입니다. 롤드컵 결승인데요.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이 이제
이제 한국팀이 이기게 됐습니다. 모두가 뭐 예상했던 결과긴 하지만 한국팀 T1이 KT 롤터스를 상대로 3대2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세계 최정상의 자리 다시 한번 지켜냈습니다. 네, 결승전은 9일 중국 청두에서 열렸는데요. T1은 이번 승리로 통산 6번째 우승이자 3연속 재패를 달성했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2013년 첫 우승 이후 무려 12년 만에 다시 결승 무대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다시 한번 살아있는 전설임을 증명했습니다. 네, 이번 우승으로 T1은 상금 약 40만 달러를 거머쥐었고 KT 롤스터는 준우승 상금 약 20만 달러,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승팀에는 라이엇이 제작한 특별 한정 스킨 T1 2025 시리즈가 추후 판매되어 수익 일부가 선수단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결승은요, 한국 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주목한 그런 경기였단 말이에요. 네, 최고 동시 시청자 수가 무려 670만 명. 67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이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또 SNS에서는 뭐 샵 페이커, 샵 T1 이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이전 경기에서 쓴 챔피언을 다시 한번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결국에 우리 페이커가 전략적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경기 내용도 정말 드라마 같았는데요. KT가 1세트를 따내며 기세를 잡았지만 T1은 페이커의 아지르와 제우스의 제이스가 폭발적인 플레이로 2세트, 4세트를 따내며 결국 마지막 5세트까지 가는 풀세트 승부, 결국 구마유시의 결정적인 한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결승은 한국팀 대 한국팀, 2017년 이후 8년 만에 한국 내전 결승전이었다는 점이 화제였죠.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열리는 한국 리그 결승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T1은 이번 우승으로 통산 6번째 월드 챔피언, 역대 최다 우승을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우승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 전달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낸 선수단에게 깊이 감동했다라는 축전을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e스포츠와 문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대통령의 축전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e스포츠를 하나의 국가 경쟁력 산업으로 인정하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게임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문화, 기술 산업이 결합된 영역으로 성장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전 세계 팬들이 즐기는 정말 레전드 스포츠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 e스포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트렌드 살펴봅니다. 지난주 해외에서는 어떤 인물, 어떤 키워드를 궁금해했을까요?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그래미 어워즈 후보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났죠. 네, 그래미 어워즈는 1959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음악계의 흐름을 상징해 왔는데요. 이번 제68회 시상식은 내년 2월 1일에 열립니다. 벌써부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대거 후보에 오르며 팬들의 기대가 뜨겁습니다. 네, 이번 그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켄드릭 라마가요, 무려 9개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최다 지명된 인물이 되었고요. 또 레이디 가가, 사브리나 카펜더, 잭 안토노프 등 다양한 이름들, 다양한 팝스타들이 정말 대거 이제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네. 바로 K-팝 아티스트가 그래미 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히트곡 아파트로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종합 부문 등 3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로제는 이 곡으로 글로벌 팝스타로 완전히 자리 잡았죠. 또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OST인 골든이 5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정말 K-팝의 저력이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사실 그래미 어워즈는 상업성도 보고 또 대중성도 보고 작품성까지 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도 3년 연속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아쉽게도 수상은 못했던 그런 아쉬운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도전자들이 그 벽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데요. 로제 골든에 이어 한미 합작 걸그룹 캐츠아이도 베스트 뉴 아티스트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두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도 후보에 오르면서 K-팝의 영향력이 한층 더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단순 후보가 아니라 그래미를 정말 수상하게 된다면 K-팝의 위상이 또 얼마나 높아질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4위 보시겠습니다. 네, 자파르 잭슨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마이클 잭슨의 조카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영화 마이클에서 그의 조카가 삼촌의 일대기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파르는 마이클 잭슨의 형이자 잭슨5 멤버였던 저메인 잭슨의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무대에 익숙했던 그는 2019년에 솔로 뮤지션으로 데뷔했습니다. 저메인은 캐스팅이 발표되자 삼촌의 이야기를 전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화 알고 봤더니 보헤미안 랩소디 만든 그레이프 킹이라는 프로듀서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더욱더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예고편 공개만으로도 전 세계가 들썩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공개된 티저 영상이 48시간 만에 무려 1억 회 이상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문워크, 스릴러, 빌리진 등 마이클의 전설적인 무대가 정말 정교하게 재현됐고요. 팬들은 조카 자파르를 두고 마이클이 부활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도 논란이 터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이클 잭슨의 삶을 너무 미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제작 초기에 시나리오 수정과 법적 문제로 영화가 두 부작으로 나뉜다는 의혹이 돌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초기 대본에는 마이클의 성추행 의혹이 포함됐다가 법적 문제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재촬영이 이어지면서 개봉도 내년 봄으로 미뤄졌습니다. 네, 게다가 마이클의 딸 파리 잭슨이 직접 불만을 제기했다고 하죠. SNS에서 시나리오가 부정확하고 허구가 많다며 아버지를 현실보다 너무 이상적으로 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작진은 이 영화는 논란을 넘는 게 아니라 그의 음악과 인간적인 고뇌를 함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과연 이 영화 마이클이요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명작으로 남을지 아니면 이렇게 논란 속에서 사라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좀 슬픈 소식입니다. 만션 닐랜드인데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수비수 만션 닐랜드가 불과 24살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닐랜드는 지난 6일 새벽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망 직전 가족에게 잘 있어라는 작별 문자까지 남겼던 것으로 알려져 팬들이 안타까움을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팬들은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닐랜드의 사촌은 그는 폭력적이지도 또 충동적이지도 않다. 도대체 왜 도망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지난 5일 밤 닐랜드는 교통위반으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멈추지 않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후 도망친 그는 새벽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NFL 데뷔 첫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가족 모임에 참석할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찰에 과잉 대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만 NFL 선수들과 팬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리그에서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 동료들은 그는 조용하지만 헌신적인 선수로 기억했고 에이전트 역시 그는 모든 순간 진심으로 임했던 선수였다고 전했는데요.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경기 전 묵념으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네, 짧았지만 뜨거웠던 그의 경력, 많은 팬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위 키워드 보시죠.
네, 스타벅스 곰돌이 컵입니다. 이 작고 귀여운 컵이 전 세계에서 지난 한 주 50만 건 이상 검색이 됐는데요. 귀여운 디자인 덕분에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으긴 했지만 바로 품절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네, 스타벅스는 지난 5일 연말 시즌 한정 메뉴와 함께 베어리스타 컵을 내놨습니다. 초록색 비닐을 쓴 곰이 스타벅스 컵을 들고 있는 디자인인데요. 정가는 $30, 우리 돈 약 4만 원 정도였지만 품절 대란 이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무려 $500, 그러니까 우리 돈 약 7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한정판 굿즈라서 희소성이 높았던 데다 SNS에서 곰돌이컵 인증샷이 폭발적으로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열기가 더 커진 것인데요. 네, 컵 하나에 $500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단순한 인기 굿즈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컵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저지의 한 매장에서는 실제로 손님들끼리 다툼이 있었고요. 심지어 성인 남성이 10대 소녀와 싸웠다는 목격담까지 전해졌습니다. SNS에는 직원들이 미리 재고를 챙겨놨다, 매장당 몇 개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어떤 소비자는 새벽 3시에 줄을 섰지만 직원이 매장을 오픈하자마자 먼저 컵을 샀다며 분노하기도 했죠. 정말 좀 우습긴 합니다만 그 정도면 거의 전쟁 수준인데 사태가 커지자 결국 스타벅스 본사까지 나섰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몰렸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요.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는 냈지만 재입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재입고 여부에 대해서 이번 홀리데이 시즌엔 더 흥미로운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데요. 홍보는 대대적으로 했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다. 직원이 먼저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 일부 고객은 스타벅스의 팬심 마케팅이 너무 상술적이다라며 불매 선언까지 나섰습니다. 사실 스타벅스는 매년 시즌마다 이런 한정판 굿즈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처럼 혼란이 컸던 건 좀 이례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품 수량을 줄여서 희소성을 올리고 또 이런 전략들이 결국 소비자 불만으로 돌아온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 최고의 화제 키워드 1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딕 체니입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 이름이 키워드에 올라가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미국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인 그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안보 정책을 사실상 설계한 핵심 인물이었는데 사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체니 전 부통령은 지난 3일 폐렴과 심장질환 합병증으로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심장질환을 앓으며 무려 5차례의 심장마비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제46대 부통령으로 재임하며 9.11 테러 상황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테러와의 전쟁도 그가 설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만큼 권한이 정말 막강했던 인물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심지어 워싱턴에서는 진짜 대통령은 조지 부시가 아니고 체니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치 경험이 많지 않았던 부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요. 정책 결정의 실질적인 중심에 서 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체니는 부시 행정부의 그림자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2003년 이라크 정쟁의 명분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네, 하지만 나중에 그 정보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끝까지 자신의 판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은퇴한 이후에도 체니는 공화당을 대표한 보수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지난해 대선에는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의 카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는 공화당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다라며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별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체니 전 부통령의 장례식은요, 오는 20일입니다. 워싱턴 DC의 내셔널 대성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한 신념과 논란 속에서도 역사를 움직였던 딕 체니 부통령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 데이터 세상 속으로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가치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